서민들은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다는 강남 땅. 이번 차는 분당 1억인데 땅값이 생각으로 이곳에 1만여 평 땅을 가진 부동산 재벌이 있다. 이건희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는 왜 건물 대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 다 비어있어요. 진짜 넓네요. 안 돼요. 건물주가 내놓지 않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 정도로 방치가 돼 있는 이 정도는 그래서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예전 정치 권력에 관련 있는 것 같아. 이렇게만 아시면 될 거예요. 돈을 아무리 얼마를 준다고. 네, 그렇지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박 회장의 강남 땅을 둘러싼 은밀한 소문. 소문으로는 막장일 때 강남 땅 1만여 평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추정 60분은 이미 1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이 강남에 은닉돼 있다는 내용의 믿기 어려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취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추정 60분에 또다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박 회장의 1만여 평 강남 땅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부정축제로 일군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인 걸까요? 10여 년째 강남 땅을 맴돌고 있다는 오래된 풍문. 추정 60분이 그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온 한 제보자.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 건물 다음 조그만 건물 있죠. 저 3층짜리. 네. 저게 이제 저기서부터 저 큰 사거리까지 박 회장. 큰 사거리까지. 제보자는 이곳에만 두 채의 건물과 땅 하나를 비워두고 있다는 부동산 재벌 박 회장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관로 사거리에 이 더군다나 선릉 사거리 코너에 이런 식으로 30년째 방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런 땅은 여기 주변에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지가 알기는 웬만한 그 공터들이 지금 5년, 10년 전에 거의 다 젖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이 평당 3억 원에 달하는 강남 요지의 땅을 무려 900여 평이나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1호점이에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 비어있던 게 몇 년 정도 내가 비어있었던 98년도니까 그때부터 비어 있었어. 그 이전부터 비어 있었겠지. 골프 연습장뿐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도 현재 비워둔 상태. 정겨서. 건물 내부는 오랜 시간 방치돼 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팔지도 않고 방치해두는 걸까? 현수막에 쓰여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판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떤 부동산 아줌마가 6개월을 쫓아가거든요. 꽃게를 사자고 사고를 하려다가 그냥 꽃등심을 나 선물로 결국엔 못했어요. 그 집 재산이 조다리가 넘어요. 신경 안 써요. 부동산 재벌이라고 보시는데 강남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 생각된다는 강남에 현재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박 회장. 그는 20년 전 종합토지세만 약 6억 원을 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보자는 의혹을 품고 그에 관한 자료를 모아왔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할 목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곳 외에도 여러 개의 땅과 건물이 더 비어 있다는 주장.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박 회장 명의의 땅과 건물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박 회장 명의의 건물 중에는 비워두지 않고 일부 임대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변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반면 비교적 최근에 지은 듯한 9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가진 강남 16채의 건물 중 비어있는 건물만 11채. 나머지 5채를 임대해 얻는 수익은 약 4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박 회장의 강남 땅 시세는 약 1조 473억 원. 만약 그가 가진 건물을 모두 임대한다면 얻게 될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강남 임대 수익률이 한 4.6% 정도 되거든요. 이때 이 씨가 갖고 있는 건물들에서 나와야 되는 기대 가치가 한 50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임대 수익으로는 47억 정도 받고 있잖아요. 전체 임대 수익으로. 그럼 10분의 1도 안 받고 있다는 건 되게 비상식적인 거죠. 연간 약 46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박 회장. 그런데 왜 고작 10분의 1 가량의 임대 수익만 얻고 있는 걸까?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비워놓는 이유가 저 양반이 이 부동산 유지 관리하는데 하나의 방법이야. 이게 임대가 안 나가는데, 야 임대료가 수입이 없는데 뭘 세금을 많이 내냐, 이런 식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대를 적게 놓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놔야 되잖아요. 그걸 비워놔요. 왜 비워놓냐?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임대를 놓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맞는지 틀린지는 난 모르겠어요. 박 회장의 말은 사실일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적어도 아예 그 세후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거죠. 세금 내기 싫어서 나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임대 사업으로 100원을 벌었을 때 박 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최대 42원. 남은 58원은 본인의 몫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돈을 버는데 임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 회장은 임대 소득세와 별도로 부동산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 회장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 토지분만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건물 빼고. 예, 건물 빼고요. 그래서 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재산세가 약 12억 원 정도고요. 종부세는 한 28억 원 정도입니다. 도합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약 40억 원 정도예요. 소득세 내고 보유세를 내면 아마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보유로 인해서 누리는 그 실질적인 그 소득은 없다라고 봐야죠. 본인은. 토지세만 계산해도 박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1년에 최소 40억 원 이상. 그의 현재 임대 소득이 약 47억 원인 걸 감안하면 세금을 내고 난 후 남는 수익은 기대 수익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박 회장은 세금을 낼 정도로만 임대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저 땅이 뭘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땅을 놀리고 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땅이죠. 네, 통상적으로 주인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고 있는 거를 활용하려고 하겠죠. 통상적으로 본인이 주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소유자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일까? 박 회장 땅을 둘러싼 소문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 회장이 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박 회장이 단지 누군가의 땅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강남에 방치되어 있는 1만여 평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걸까? 소문으로는 박정희 때 소문이 있어요. 박 회장의 강남 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땅이라는 겁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땅 자체가 박정희 때 테헤란로 개발하고 강남 개발하면서 그 헬기를 같이 타고 여기 땅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끊는다고 그때 정보를 그때 들은 걸 있어가지고 이쪽을 자기가 추라이해서 샀다는 거예요. 실제 그의 땅은 테헤란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 삼아 말하고 다녔다는 박 회장.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가 테니스 쳤다 그런 얘기를 잘한 거지.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자기가 모셔갔다고 하더라고. 아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다고? 박정희 대통령 1호차도 운전했다. 같이 놀이했어요. 박 실장 얼굴이 뭐 무슨 뭐 어떤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왜 각각께서 술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요? 내가 좀 좋아했던 술? 그거를 한 잔을 주더라. 수행원이었다. 운동을 되게 잘하고 청와대에 있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박정희가 쓰러져 있을 적에 옆에 있었다고 막. 박 회장의 강남 땅 1만여 평. 박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이들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여느 부동산 소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근거했다는 각종 설들이 난무합니다. 박 회장이 좀 더 비싼 가격에 임대를 놓기 위해 빌딩을 방치해둔다.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다고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이유로 그 막대한 부동산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의 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도 임대를 놓지도 못한다는 추측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의문은 또 있습니다. 1970년대 1만여 평의 부동산을 대량 매입할 정도로 박 회장이 과연 엄청난 자산가였냐는 겁니다. 그의 과거를 조사 진실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이 땅을 매입한 시기를 살펴보면 강남 땅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1만여 평에 달하는 강남 땅을 1970년 무렵에 매입한 박 회장. 올해 나이 88. 당시 30대 후반에 불과하던 박 회장이 무슨 돈으로 이 많은 땅을 살 수 있었을까? 저한테도요. 자기가 보급 사서 전부 땅을 샀대요. 뭐 본인이 자기는 돈을 좀 많이 공돈도 생기고 그랬는데 남들 술 먹었자니 자기 술 안 먹고 땅 샀다고 그냥. 공간에 피곤하기를 전별국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령나가 다른 직장을 옮기잖아요. 그때 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부 다 땅을 다 이렇게 피워놓더라고요. 박 회장과 세무서 사이에서 벌어진 세금 관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박 회장이 1970년에 구매한 당시 삼성동의 땅값만 해도 약 4천만 원. 차관에 해당하는 1급 고위 공무원의 한 달 봉급이 8만 1,000원이었던 시절. 고위 공무원이 한 푼도 쓰지 않고 41년을 꼬박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이던 박 회장이 봉급을 모아 4천만 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삼성동 땅은 박 회장이 구입한 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 이것도. 사실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한테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그렇게 취득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래가 실제 거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개인이
그것도 대출 없이, 제출 없이 그런 자금을 어디서 확보했을까? 혹시 박 회장에게 거액의 유산이라도 있었던 걸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회장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집안이 몹시 부유했으며 강남 땅은 가족의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전부 아버지 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없는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유명해. 우리가 주물 공장했어요. 큰데 아버지는 일정시대 때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해방될 때 일본 소장이 아버지한테 군사 기지를 다 검은 땅을 다 주고 갔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옛날에 군산에서. 우리는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의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박 회장의 아버지를 기억할 만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주물 공장 같은 것도 이쪽에 있었어요? 주물 공장 쪽에 있는 거 모르고 있는데. 주물 쪽은 이 끝틀이 있죠. 이 끝틀이 젊은이들 주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는 다 사자 거예요. 어렵게 과거 군산의 가장 큰 주물 공장에서 일했다는 한 남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는 박 회장의 아버지가 운영했다는 주물 공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0여 년 전 주물 공장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는 거리. 사장님이셨지? 예? 주먹공장 여기 세 개가 있고 대한주물이 여기 저 끝에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개치네. 박 씨가 하던 공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선생님? 혹시 따라갈래야 좀 힘들었죠. 거기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던 데는 대한주물이고. 그거가 저뭐 그양반 돈이 아주 많은 분이잖아요. 박 선생님 그 공장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기는? 근데 그게 심한 나 생각하고 있는데 심한 생각이 안 나. 군산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는 박 회장 가족들의 주장과는 다른 기업. 군산의 유력 경제인들을 소개한 한 전시회에도 박 회장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물 공장은 없네요. 이건 찾고 있는 거액의 상속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박 회장은 당시 무슨 일을 해서 땅을 산 걸까? 해양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해양대학교에서 바로 그 외양선을 탔다고 4년 동안 배를 탔어. 그가 외항선을 타 큰 돈을 모았다는 소문은 사실일까? 부산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동창회의 도움을 받아 그의 졸업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름 있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졸업생이 맞습니다. 1956년 졸업생 명부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박 회장 주소지가 일치했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대학에 다녔던 동창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박 회장의 과거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잘 모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졸업하고 어디에 취업했다 뭐 이런 말씀도 전혀 여기 우리가 졸업하고 날 때에는 탈패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으니까 뭐 황해과에서 한 명, 기안과에서 한 명, 뭐 운 좋은 사람이 그 대한해양공사한테 배를 탔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배를 못 탔어요. 그래갖고 각각 헤어졌는데. 박 회장이 졸업 후 외항선을 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동기들 사이에서 박 회장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반찬기금을 좀 걷어볼까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일부러 이리저리 그 연락을 해가지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좀 학교에 발전기금 좀 내라 했더니 비켜가 버리더라고요. 실제로 뭐 기부를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어요. 딴 분들에서도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그 뒤에 전혀 이제 뭐. 해양대학교 졸업 후 박 회장의 행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으로 건너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8살 무렵 1만여 평의 땅을 구입한 박 회장. 무슨 일을 했기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된 걸까? 검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광주지검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내무부에 있었다, 최신부에 있었다 그랬는데 보좌관 같이 뭐 그런 식 이제 국회의원 나오실 때 좀 도와드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기가 안기부 출신이라고 안기부? 저 중앙정부인가 어딘가 거기에 나갔다는 얘기. 뭐 노동부를 모셨다고 이렇게 저를 이야기를 했고 가까이 알고도 안 가졌으니까.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했다고 말했다는 박 회장. 우리는 각 기관에 박 회장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과 당시 내무부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국회 어디서도 박 회장의 근무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중앙정보부. 혹시 박 회장이 신분과 활동 내역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서 일했던 건 아닐까? 당시 중앙정보부에 몸담았던 이들에게 박 회장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네네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런 이름은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나 처음 들어요. 박. 네, 모르는데. 전혀 모르세요? 네. 정보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아는데 박이라 이름 자체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사회에 나와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하고 접촉이 많았어요. 이 양반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박 회장의 과거는 땅 부자가 된 그의 현재 짙은 의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박 회장 명의의 빌딩 6개가 있는 삼성역 일대 땅. 1970년 당시 9,750평을 4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개의 빌딩이 들어서 있는 선릉역 부근 땅 2,550여 평은 당시 1,000만 원가량을 들여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의 강남 땅 매입 비용만 해도 5천만 원 이상. 1970년 당시 5천만 원이면 서울 시내 단독주택 20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봉급을 모은 돈으로 강남 땅을 매입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그의 부동산 매입 자금에 관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심장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기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운전기사였으며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락,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정권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윤지환 기자는 당시 제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제보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지환 기자를 찾아온 노년의 여인. 그녀는 박 회장을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박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했더니 운전기사라고 그래요. 박가 그 운전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이후락 씨의 재산관리인이라고 지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박 씨의 이름으로 된 각종 이제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뭐 그 재산과 관련된 내역들, 그다음에 뭐 박 씨 이름으로 송금된 그 통장 내역, 거래 내역 이런 걸 이제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취급할 수가 있지? 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박 회장은 이후락의 재산 관리를 하던 운전기사이며 이후락의 재산과 박 회장의 강남 땅이 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9개월의 취재 끝에 기자가 내린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사를 보게 된 제보자, 그는 박 회장의 최측근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 내가 이유락 씨 얘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유락이 게 아니다. 박경원 씨가
박정희 대통령 퇴임 후 은닉부동산으로 준비한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최초로 들은 거죠. 박 회장의 최측근을 통해 들었다는 이름은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2기 동기로 1960년대 말에만 최신부, 교통부, 내무부 장관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숨은 실세였던 박경원 전 장관. 그는 박 회장과 어떤 관계였을까? 자기가 그 내무부 장관 박경원이 특보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 검사를 한 거죠. 그리고 박은 저 운전기사를 했고, 그래서 사무실에 저쪽 구석에 조그만 책상 놓고 있었다. 과거 박 회장과 세무서 간의 세금 소송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박경원과 잘 아는 사이였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71년 박경원의 천거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회장과 박경원 전 장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우리는 이 의문의 단서가 될 녹취 파일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박경원 전 장관의 아들의 증언. 집안 사례 봐주는 비서관이 2사람이 있었어요. 장 비서관하고 박하고 이렇게 2사람이 있었는데, 장 비서관은 저희 개인적인 재산들, 식구들의 재산, 땅을 사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박은 공적인 재산,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 어린 나이였던 박 씨. 그는 박 회장이 집안을 드나들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준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나가 그게 돈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한번 제가 집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돈을 싸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똑같은 보자기에. 아, 저게 돈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를 통해 전해드렸거든요. 박 정권 시절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산 땅이다. 그 심부름을 박을 시켰고,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이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로 전해졌다는 주장. 당시 박 회장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박경원 전 장관이 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 돈을 들고 다니게 하는 게 불안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봐도 관공서 차량, 경찰 차량 같은 까만 찝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운전하고 가도록,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 회장이 타고 다녔다는 지프차. 공교롭게도 당시 내무부 소관의 관용차도 지프차였습니다. 박 회장의 지프차를 기억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자동차 공업소에서 일하며 박 회장을 알고 지냈다는 최우명 씨. 시에 타고 다니는 승용차 찝차를 이제 정비를 하면 내수동으로 가져와라 하면 제가 이제 오장동에서 제가 운전을 해서 일로 갖다 드리고 그랬죠. 가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기셨다 이제. 네, 이렇게 생겼는데 차는. 당시 지프차는 일반인이 감히 탈 수 없었던 국가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뒤에다 안테나도 달리고 이 앞에 그냥 빨간 비상 서치라이트도 달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뭐 대단한 높은 기관에 있는 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관용차로 추정되는 검은색 지프차에 무전기까지 지니고 다녔다는 박 회장. 공기업이나 이런 데 있는, 예를 들어 874 뭐 간다라고 하면 꼭 뭐 무전기가 보이게 차를 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그 사람이 알아서 그냥 뭐 알아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서 누구시냐고, 아 실장님이시라고, 어디서,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시니 이러고 하는 거죠. 어떨 때 뭐 누가 뭐라 그러면 한참 뭐 얘기 뭐 적어줘요. 뭘 적어줘 한참 이러고. 그럼 그 사람들 보고 그러시냐고 뭐 앉으시라고 뭐 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는 안 하고 말은 잘 안 해요. 말 잘 안 해요. 어디서나 실장님이라 불리며 대접받았지만 박 회장의 행동은 늘 미스터리했습니다.
차를 정부 부처나 그쪽으로 혹시 가져다 주세요? 없어요. 그런 적 한 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정부 뭐 경비실에서 얘기해가지고 뭐 들어가든가 만나서 드리든가 했는데 그런 적은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박 회장이 항상 머물렀다는 곳은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2층 개인 사무실. 뭐 간판이 있거나 그런. 없어요. 간판도 못 봤어요. 몰라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 뭐 누구랑 같이 일하고 뭐 다른 없어요. 사람 혼자 있었어요. 거기에서 뭘 이렇게 어떤 서류를 받다거나 뭐 기억에 남는 여기는 뭐 하는 그런 데구나 거는 이런 게. 없어요. 박 회장은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듯 은밀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는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우리는 박경원 장관의 아들 박 씨를 만나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 대해 증언했던 그는 현재 잠적한 상황.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 끝에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의 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경원 장관님 첫째 아드님 맞으실까요? 큰아들 맞아요. 박 회장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박씨 살아 있어요 아직? 네, 살아 계시고요. 살아 있고 나이가 좀 있죠? 네, 좀 있으세요. 거론하고 싶지가 않고 돌아가신 분한테 명예를 더럽히고 싶잖아요. 정부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박 회장. 그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끝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비자금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박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우락 전 중앙정보부장, 박경원 전 내무부 장관. 두 사람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만약 세간의 의혹처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정권 실세를 통해 박 회장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왜 하필 강남 땅을 선택했느냐는 겁니다. 1970년 강남에 개발 열풍이 불어닥쳤을 때 속칭 복부인들 사이에선 은밀한 소문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강남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박 회장이 강남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1970년으로 돌아가 그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1970년 무렵 강남은 아무도 욕심내지 않던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쌀죽거리 뭐 옛날에 버스 정점 백포동 뭐 가수원에고 그때 막 소가 생기 끌고 거기 막 고속도로 옆에다 막 그랬었어요. 영동을 안 산 게 우리 영감하고 영동을 사이로 했는 것도 내가 좀 뭐 금난다 호랑이 나올 것 같다고 사지 말해서 안 샀거든. 그 뒤에 뭐 똥지게라 하나? 똥지게지고 내 그때는 똥지게지고 다니더라 그 동. 영등포의 동쪽, 영동이라 불리던 이름 없는 땅. 강남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두 차례 영동지구 개발 계획이 입고난 이후였습니다. 국가 주도 아래 명문학교와 기관이 이전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강남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겐 각종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그 결과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넉 달 새 500%가량 땅값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와 강남구의 집가 상승률만 비교해봐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주목받기 시작한 부동산 투자.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 중에 뭘 선택하느냐 하는 데서 예금을 한 사람은 18년 동안에 18배 재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땅을 사둔 사람은 180배 재산이 커집니다. 예금이냐 땅이냐
보면 단연코 땅 사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강남 개발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강남 1970. 이 일대가 전부 영동지구입니다. 여기가 영화는 중앙정보부장과 서울시 직원이 함께 헬기를 타고 땅을 보러 다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보신 연신내 쪽은 어떻습니까? 북의 도발도 생각해야지. 아무래도 땅값 올리려면 그 포사선권 밖에 나지 않겠어. 이쪽으로 결정하지. 문 과장이 설계 한번 근사하게 해봐. 이때 등장하는 서울시청의 도시개발과장,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아 강남 땅을 사고 다녔다는 서울시청의 윤 과장. 그들이 강남 땅을 매입했던 시기는 강남 개발이 발표된 후였습니다. 수도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필요 또는 뭐 국가적인 필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강남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는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였어요. 당시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확보하려고 서울시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했던 윤모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강남 지역의 땅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뭐 한 1년 반 뒤에 파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제 토지 투기에 가담한 케이스인데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직접 헬기를 타고 당시 서울시가 윤 과장을 시켜 매입하게 했다는 땅의 위치를 파악해봤습니다. 한남대교를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 부근의 서초동과 양재동, 그리고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땅을 매입한 윤 과장. 그런데 테헤란로를 관통하는 삼성동과 대치동은 현재 박 회장의 땅 대부분이 자리한 곳입니다. 윤 과장이 매입한 땅과 박 회장의 땅이 같은 곳에 위치한 건 단순한 우연일까? 윤 과장은 당시 강남 땅을 매입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모두 모아 서울시 도시기획과의 후임이자 친구인 송정목 교수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 그 사람이 가져다 준 소위 XY 문서라는 그 영수증, 뭐 계약서 등 그 보따리를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지금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권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술을 했죠. 이 책이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손정목 명예교수가 당시 윤 과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쓴 책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손정목 교수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손 교수가 모아놓은 자료에는 당시 강남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책에 있었던 책의 원고 초고.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초고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초고에는 윤 과장의 업무가 청와대에서 나온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땅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만 평을 6,000원 주고 18억에 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40억을 청와대에 지시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적혀 있네요. 윤 과장이 손정목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땅 매입 자금 영수증 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고에서 발견한 익숙한 이름,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할 일은 가명을 쓰는 일이었다. 윤라는 본명으로 땅을 사모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박 회장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 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님 혹시 지금 연락이 될까요? 그 윤 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어제 그저께. 그저께요? 예. 아. 박 회장의 강남 땅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는 이제 없는 것일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서울 강남의 임야대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970년 박 회장에게 땅을 판 사람은 김준철. 그 이름은 손정목 교수의 책에도 등장합니다. 책에는 강남 개발 당시 윤 과장에게 최초로 땅을 팔았다는 이가 바로 김준철이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윤 과장이 박 회장의 이름을 사용해 김준철에게서 강남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준철은 대체 누구일까? 그는 청주대학교 전 총장이었습니다. 2011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 다행히 김준철 전 총장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강남 땅 거래에 대해 들은 것이 있을까? 아마 그게 국유지였던가 뭐 그랬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강남 개발을 되기 전으로 사들였던 것 같은데. 김준철 전 총장이 국유지를 샀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아는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 토박인 김준철 전 총장은 어떻게 서울 강남에 국유지를 매입하게 된 걸까? 공화당의 충북지역 위원장이었던 김준철 전 총장. 당시 영부인 유경수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 그분은 이제 옥천 출신이 걸라면 청주 바로 근교에 있는 옥천 출신이라서 친척들이 대부분 청주에 와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랑 일찌감치 학연 지연이 연결돼 있었죠. 그때 그 유긴수 의원, 그 유경수 여사의 오빠 되시고 그분 유긴수 의원의 속된 말로 뒷돈 대주는 역할을 뭐 그 사람이 지역에서 했다. 김준철 전 총장이 서울 강남에 국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도 정치 권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규모가 있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은 이렇게 정치권이랑 다 연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득권층들이랑 대표적인 분이죠. 이 김준철 씨가 그런 분이죠. 1970년 8월 김준철 전 총장이 국유지를 매입했다는 기록이 담긴 임야대장. 이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유 저 돈 가지고 저 땅을 왜 사 하는 그런 땅이걸랑요. 근데 그 땅을 구입하셨다는 건 뭔가 정보가 있어서 구입하셨는데 근데 정보가 있어서 구입하시면은 그 땅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리시지 않고 몇 달 있다 파셨다는 건 하여튼 몇 가지 하여튼 개연성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김준철 전 총장은 자신이 산 국유지를 불과 4개월 만에 박 회장에게 되팝니다. 그냥 놔둬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강남 땅값이 오르던 시기. 그럼에도 김준철 전 총장은 시세 차익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빠르게 땅을 처분한 겁니다. 김준철이 매입한 강남 땅. 혹시 박 회장과 윤 과장을 거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수상한 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 박 회장에게 무려 9천여 평에 달하는 땅을 한꺼번에 팔았던 사람. 그는 한일시멘트의 창업주 허채경 전 회장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승마를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허채경 전 회장. 그가 당시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일시멘트가 가파르게 성장했던 가장 큰 동력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때 과잉 생산 단계에 있던 시멘트를 전국으로 보급했던 것도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남 개발 사업은 시멘트 업계의 또 다른 호재로 다가왔을 겁니다.
도시개발에서는 엄청난 건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건설하려면 시멘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개발 과정에서 아주 조그만한 뭐 집장사 또는 동대문자 밖에 시멘트 찍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면서 거의 10년 남짓 만에 재벌급으로 성장합니다. 토지 소유 문제에서 그 시멘트 업자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과정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죠. 이 땅을 판 매도자가 그 기업의 회장이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제 돈이 아쉬워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이 부동산 매도자 사이에 일종의 다른 표현하자면 이면계약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부동산 계약이 아닌. 박 회장이 허채경 전 한일시멘트 회장에게서 당시 삼성동 땅 9천여 평을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 이 역시 박 회장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한일시멘트의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회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는 강남 땅 거래가 향후 정치자금 마련을 염두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토지에 대한 그 투기죠. 정치권에서도 정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토지 투기를 통해서 남는 차익을 이제 정치권과 그 토지 투기자들이 이제 나눠 갖는 방식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죠. 50년 전 수상한 땅 거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은 건 부동산 부호가 된 박 회장뿐. 그에게 강남 땅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계십니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려봤지만 밤이 새도록 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간 박 회장의 자택. 회장님. 박 회장님. 박 회장님 맞으시죠? 뭐라고요? 박 회장님 맞으시죠? 아니에요. 박 회장님 저희 KBS 추정 10분에서 나온 이은규 PD입니다. 잠깐만 해주세요. 거듭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박 회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제작진을 피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을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어렵게 박 회장의 사진 한 장을 입수해 그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이 종종 들른다는 사무실. 오랜 기다림 끝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인물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KBS 추정 60분의 이은규 PD입니다. 잠깐만 저희 취재요 좀 부탁드립니다. 누군데? KBS 추정 60분의 이은규 PD입니다. 박 회장님 명단 땅에 대해서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신분증 내라. 신분증 내라. 저희가 신분증 한번 내라. 네, 선생님 신분증 드릴게요. 내라. 네네네. 아니요 같이 다 내라. 저희 언론입니다. 기자입니다. 언론이 아니야. 저희가 연락드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무슨 돈으로 그 1만평 땅을 70년 당시에 사셨는데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일하셨었어요? 아니 무슨 내가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세요? 그럼 무슨 돈으로 그 땅 마련하신 거세요? 선생님 차명부동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회장님. 박 회장은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박 회장 명의의 강남 땅을 조성한 후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을 매각해 대통령의 정치 자금이나 은퇴 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11.6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망한 후 그 땅이 박 회장 소유가 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과거 이유락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도 법원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 회장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2차례에 걸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50년 전 부동산 가격은 지금에 비하면 현저하게 저렴했고 본인이 구입하기에 충분했다. 추정 60분 질의 내용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런데 박 회장의 주장처럼 그저 황당한 의혹일 뿐이라면 그는 왜 10여 년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도 자신의 땅임을 증명할 그 어떤 근거도 내놓지 않는 걸까요? 서울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사업 영동개발. 하지만 실상은 1970년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정권이 강남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 회장의 강남 땅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